제주의 남쪽 송악산이 보이는 길가에 떨어져 있던 검정 고무신들. 여기서부터 띄엄띄엄 하나씩 고무신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읽고 모든 소지품을 내던져 황망한 죽음을 알리려 했던 사람들. 소지품들을 전부 불태웠던 것을 재현을 한 겁니다. 남겨진 이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일백 할아버지의 한 후손이라는 마음을 묘비에 새겼습니다. 이것저것 내 거라 하지 말고 여기에 모인 이 무덤들은 전체 우리 조상이다. 세월이 흘러서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 송악산 아래 서달 오름이 간직한 비극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4.3) 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제주 (4.3) 평화기념관. 해방 이후 요동치던 제주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실에는 눈길을 끄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 3월 경찰에 의해 젊은이 3명이 희생당했는데 이 중 모슬포 지서에서 고문치사로 사망한 양은아 씨의 어머니의 애끓는 사연입니다. 아무리 피울음을 쏟아내도 억울하게 죽은 아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었고 이 일은 집안에 더 큰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끝자락 서귀포시 대정읍. 천혜의 항구 모슬포항이 위치한 이곳은 모슬포 지서에서 고문치사로 숨진 양은아 씨의 고향입니다. 모슬포 지서는 1949년 모슬포 경찰서로 승격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림과 대정, 안덕 등에서는 모슬포 경찰서 지시 아래 예비 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은아 씨의 사촌 동생 양신아 씨가 기억하는 고향의 8.15 해방 풍경은 여느 곳과 다름없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그 당시 체험한 사람 외에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주도에는 광복기후에 마을마다 8월 추석 때는 달 밝은 데 콩쿨 대회를 열려요.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어디 연극들을 마을마다 학교에 있는 데는 학교에서 연극을 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느냐 하면은 연극을 할 때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 우리 사촌 형님 이름이 양은하거든요. 일본에 있다가 귀국해서 돌아왔는데 서삼리 학생회 지도위원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제일 먼저 지도위원이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연설 요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36년간 일본이 지배를 받아오다가 모처럼 이런 광복을 맞았는데 다시 미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그분들을 발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0일 날 선거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남한 단독선거 반대 연설로 모슬포 지서에 잡혀간 양은아 씨가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촌 형제들은 다 함께 지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양은아 씨의 시신을 지서 뒤에 안매장하려는 찰나였다고 합니다. 그 여기 이제 옆에 파가지고 구덩이만 파고 여기에 의자에 광목으로 하얗게 써서 여기 그냥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형님 내가 그 시신을 안고 후문으로 가 책상 위에 놓고 지서를 그때 좀 파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1948년도 3월 14일 날 양력으로. 분노한 형제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시신 검안을 하고 나서야 관련 경찰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4.3 사건이 일어나자 구속된 경찰들이 풀려난 겁니다. 그때 이제 전화기도 좀 던져버리고 전서도 자르고 책상도 좀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4.3이 터지니까 그게 원죄가 돼가지고 집안에 그냥 보복이 들어온 셈이에요.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풀려난 해당 경찰들은 바로 양은아의 형제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폭도라는 죄명을 뒤집어 쓴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다녀야 했고 결국 4.3이 일어난 해부터
한국전쟁이 끝나기까지 사촌 형제 17명 중 11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난 아들 사촌들만 17, 1, 2, 3, 4, 17인데 이 빨간된 분들, 이분들은 지금 봉계동에 내가 신고를 다 해서 희생자로 결정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이 파란 분들, 이분들은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분은 50년 만에 나중에 보니까 전투하다가 군대에 가서 살아 돌아오기도 죽기도 한 거예요. 살아남은 내가 이걸 정리해서 언젠가 후손들에게 남기자 해서 오늘도 어제도 계속 추적하고 나 혼자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사 이런 내용입니다. 양은아 사촌 형님의 고문치사 사건 당시 11살이었던 양신아 씨는 집안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고 관련 사건들의 진상을 조사해 왔습니다. 70권이 넘는 일기 형식의 이 기록들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신아 씨의 큰형님이 희생되기도 한 제주 지역 예비검속 사건의 경우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양신아 씨의 일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디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 역사가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인용들 해서 재생산되는 일이 많이 있다. 예, 그래서 내 일기만큼은 정확한 당시의 역사 기록이니까 일기장들 가지고 교육을 했고 이거 광주에서 70편을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양신아 씨의 큰형님은 4.3 광풍은 피했지만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이 되어 서달 오름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거 우리 형님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내 갖고 다니라는 거 있고 제주도민에만 발부했던 증명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순수한 양민임을 증명하는 양민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나니까 이거 가진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런 억울한 점이 억울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요. 서귀포시 대정과 안덕 지역에서 예비 검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대정읍 상모리에 있던 모슬포 절간 고구마 창고에 구금되었습니다. 말린 고구마를 저장하던 커다란 창고 두 곳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면회도 자유로웠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육이란데 요 사이가 입구였고 이쪽에는 저까지 나무를 향한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애들 나오면은 주로 여기는 건물들 없었어. 여기 나오라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예비검속의 경우 북한군이 경남 부산 지역을 점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도민들의 좌익가담을 막아 제주도를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8월 20일 새벽 모슬포 절간 고구마 창고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은 여러 대의 군용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 주민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바퀴가 일로 좌회전하다가 바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거 그 당시 길이 이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거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요. 다 지켜보고 한 거죠. 목격자에 의하면 예비 검속자들은 힘을 합해 도랑에 빠진 바퀴를 꺼낸 후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트럭이 송악산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구금돼 있던 동생에게 미숫가루를 전해주려던 이복희 씨가 트럭을 쫓았습니다. 일제가 만든 신사가 있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길 위에는 검정 고무신 수켤레가 줄지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당시에 마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갈 때까지는 어디 갔는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추측하건대는 왜 여기서부터 신발을 던지느냐. 다 대정 사람들은 이 길을 잘 알고 이쪽에는 마을이 없는데 그 마을을 벗어나가니까 이쪽 신사참배 여기서부터 띄엄띄엄 하나씩 고문신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 이복희 그 아주머니가 미숫가루 들고 그 신발을 찾으면서 따라간 게 학살터까지 간 거예요. 서쪽에 계란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서달오름. 그 가까이 갈수록 트럭에 있던 사람들은 고무신뿐 아니라 지니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던져 죽음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들어올 때는 보니까 이거 넓은 도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죽이러 감구나 해서 신발을 막 던졌는데 나중에 일로 던진 것을 그 해병대들이 전부 모여서 이게 불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오후 3시에 왔는데 여기 연기 타는 데는 뭐 타는 줄도 모르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는 게 보면은 요런 것들은 이게 당시 여름이니까 목침이라 그래, 나무로 된 베개에. 다음에 이게 그릇, 이거 신발, 이건 허리띠, 저건 바구니, 저건 담요, 다음에 저건 이제 보따리, 저것은 비고 자는 벽에. 그 당시 약간 소지품들을 전부 불태웠던 것을 재현을 한 겁니다. 서달오름에는 일본군이 만든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군이 폭파했는데 이때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병대는 예비 검속자들을 이곳에 세워놓고 총을 쏜 뒤 구덩이로 떨어뜨렸습니다. 총살 당일 소식을 듣고 몰려온 주민 300여 명이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군인들은 총을 앞세워 그마저도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유족들은 겨우 꺼낸 시신들을 다시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어야 했고 이후 서달오름은 삼엄한 경비 속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옆에 살았던 저희 그 친척 할아버지가 그 길로 바로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젯밤에 다 싣고 나가서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누님은 간 거. 그 다음 날 날이 밝으니까 이젠 또 어머니는 못 나가고 그 당시 저희 할머니도 옆에 살고 할아버지도 살고 그랬는데 못 가고 누님은 어렸는데도 모슬포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또 뭐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려고 가서 그 서달오름 아마 그 근처까지 간 모양인데 가보니까 경찰하고 군인들이 경비를 꽉 서가지고 일반인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저 뒤에만 가면 쏘아 죽이겠다 하는데 갈 수가 있어요, 못 가. 유족들은 군인들의 경비가 허술해진 1956년이 돼서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 물속에 방치돼 이미 형태를 잃은 뼈 조각들을 모아 희생자 각각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물속에니까 흙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닛발 틈에 흙을 닥닥 하더니만은 그 두건 삼배 가지고 닛발을 막 미니까 어떤 분이 덧니가 딱 나오네. 아이고 덧니 나온 거야. 이건 누구가 그때 덧니 났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때 호사로 금리 박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금리 받은 거 이거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씩 찾아간 게 149구 중에 17비는 17명은 누구들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만씩, 자기 거라고. 그런데 나머지가 132 아닙니까? 여기 무덤을 하고 자기 표시들 하지만은 확실히 자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 거라 하지 말고 여기에 모인 이 무덤들은 전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백성 100백제 백조, 백할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죽어 뼈가 엉켜 버렸으니 손자는 하나에서 백조일손. 그때 명명해서 그 이후에 오늘까지 유족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유족들은 묘역을 조성한 뒤에도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위령비가 무참히 훼손된 겁니다. 산산이 부서진 비석의 조각들은 백조일손 묘역을 역사 유적지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희생자 위령비는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91년도부터 도에서 성역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여기 울타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93년도에 이 울타리 작업을 하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비석이 나왔어요. 비석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는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찾아서 이쪽으로 갖다 놔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지금 보관해 있습니다. 보관돼 있고. 위령비 훼손은 유족들에게 집단 학살의 아픈 상처를 헤집는 또 다른 학살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반복되어 온 학살과 유린. 서달 오름에서 쓰러져간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그 비극의 역사를 증명이라도 하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제주도 북쪽에 위치한 한림읍은 현재 제주시에 속해 있지만 1950년 예비 검속 당시에는 모슬포 경찰서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한림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비 검속되었고 그들은 지금의 수협 창고를 뜻하는 한림 어업 창고에 구금되었습니다. 예비 검속으로 아버지를 잃은 오명봉 씨. 당시 2살이었던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수였던 아버지가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어디 그 집을 지어달라니까 간 거죠. 이제 그 뭐 갔는데 갔다 와서 저녁에 막 모욕하고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뭐 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니까 이제 한림 어느 쪽으로 와서 이제 구금시켜버렸다.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또 그 구금을 시키니까 그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날랐다 그래서 집에서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하며 경찰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예비검속 대상자는 사상 관련자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무고나 모략 등 개인 감정에 의해 잡혀간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비검속 대상자 선별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어디가 그때 창고 자리였어요?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지역마다 할당된 예비검속 인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림에서도 60여 명으로 예상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같이 있었던 분들이 말에 의하면 명단을 가지고 와서 딱 불렀는데 우리 형님 이름은 안 나왔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 이쪽에 앉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사람을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쪽만 시선을 하는 거야. 빨리 나가버려야 분위기가. 그런데 그 순사는 이심스럽게 볼 거 아닙니까, 이쪽에. 너도 산에 갔다 왔지. 너 뭐야, 나와. 예, 알겠습니다. 예, 나갔다. 그냥 그것이 죽음으로 된 거죠. 대정 지역 예비 검속자들은 도랑이 빠진 트럭을 수습하느라 총살 시간이 새벽 5시로 지체되었는데 한림 지역 예비 검속자들은 이들보다 빠른 새벽 2시경 총살되었습니다. 서달 노름 두 구덩이 중 조금 작고 얕은 구덩이가
한림 지역 주민들이 희생된 곳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해병대 관련 참고인들은 모슬포 비행장 동쪽 구덩이, 즉 서달노름 구덩이를 학살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학살이 자행된 8월 20일경 분대장급 군인들이 밤중에 사라졌다 새벽에 들어오더니 총을 던지고 그대로 쓰러져 잤다는 등 당시 부대 상황을 상세히 증언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너른 들판이 펼쳐진 한림읍 금왕리는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찬다 하여 가득 찰 만자를 써서 만뱅디라 부릅니다. 한림 지역 유족들도 1956년 시신을 수습해 이곳에 따로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만뱅디 묘역에는 타 지역의 희생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예비 검속으로 아버지가 희생되었는데 당시 대정읍 신도리 주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정읍 무릉지서 경찰이 집안의 앙심을 품어 잡혀간 것이라고 합니다. 50년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비검속으로 돌아가실 때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이제 수라에 7남매 있었는데 6남매는 다 이제 출가를 시키고 막내 딸 있는데 아주 그냥 영리하고 참 미인이고 키도 헌칠하고 그러니까 무릉리 그 순경이 딸을 달라고 이제 하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딸은 이제 혼담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제 한테 보복을 한 거예요. 이 집이 식구들 다 물살 시키겠다고 그 순경이 무릉지서 해서 아버지를 이제 자꾸 괴롭히니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손수 본인대로 지서에 찾아가서 그날로 구금이 되고 1950년 8월 20일 새벽 아버지는 무릉지서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림에서 출발한 트럭이 무릉지서에 들러 숫자가 모자라다며 아버지를 포함한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네 아방네 저 한림서 추럭에 막 갇혔던 사람 식건가 하단 저 무릉리완에 저 차 골라분 안에 무릉리 사람들 지서의 사람들 신도 7명 그뒤 식건 같은 힘죠 허연한데 그분들이 이제 그 벌초도 같이 새벽에 그 당시에는 찻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남자분들 허여은행에 가면은 신도에서 이까지 걸어옵니다. 할머니 따라 이제 그 벌초를 12살부터 그 신도에서 여기까지 그 밤에 산길로 이제 걸어서 그렇게 해서 참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도리에서 만뱅디까지는 약 25km가 넘습니다. 수습한 시신의 신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영령을 모실 수 있기에 기꺼이 먼 거리를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백조일송과 만뱅디 묘역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유족들은 이곳이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견인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서달노름 그 얘기를 쭉 하면 어떤 여학생들은 울어요. 손수건거려서 막 울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로만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게 그 학생들 앞에는 아주 좋은 교육이고 아 이래서 이 학생들 앞에는 앞으로 평화와 인권이 존중감을 여기서 나타나겠구나 한 거를 참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세대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그걸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이제는 됐구나. 앞으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안 오겠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신평리는 대정 지역의 중심 부락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좌익 활동을 펼쳤던 곳이라 4.3 때부터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귤농사를 짓고 있는 송태희 씨는
예비검속으로 아버지가 희생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수확하는 농사처럼 세상이 공평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수확하려면은 이거 내년 2월 달 돼야 2월 한라봉이라고 좀 만생종이 돼가지고 밖에 있는 거는 올해 10월 달 10월 하순 이때 되면 수확합니다. 아버지는 4.3 사건 때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데 전쟁이 나자 다시 연행되었습니다. 모슬포 절간 고구마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중순경 같이 구금돼 있던 40여 명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모슬포 절간 창고라는데 거기 구금되고 우리 어머니는 간간히 거의 밥도 해서 나르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가보니까 없더래요. 그게 그 후에는 거의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예비 검속자들의 해병대 송치는 사실상 총살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송치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7월 16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7월 20일 전후로 총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씨는 아버지가 서달 오름에서 총살된 것이 아니라면 바다에 수장됐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현 제주국제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항에서 발굴된 유해들 중 아버지의 신원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바다에 가서 수장만 했다고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 엉뚱하게 한 60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거나 묘도 없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거기서라도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했고 또 그 유해는 지금 그 평화공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경찰과 해병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제주 예비검속 서달오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 주체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과 수록,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